오늘 이제 토론은 네 분이서 요 주제를 가지고, 물론 이 주제에서 조금 포괄된 더 넓은 주제도 물론 가능합니다. 파리 협정이라든지 기후 변화 자체가 가진 문제점,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대한민국의 어떤 방향과 관련해서 격의 없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네 분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숙명여대의 안영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 교수님은 글로벌 환경학을 전공하시는 그쪽에 주임 교수를 하고 계시고, 현재 대학원의 기후환경에너지학과에 계십니다. 글로벌한 이슈 또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상훈 우리 박사님 모셨습니다. 오늘 REC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에너지공단에서 이 정책을 총괄하는 신재생 에너지 센터장으로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데, 오늘 이런 것들 RE100 또는 여러 가지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 있는 이충국 탄소배출권 센터장님은 세종대 겸임 교수로도 계시고, 특히 온실가스와 관련된 베리파이어로 또 이렇게 등록이 돼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그 배출권 관련해서 한국 시장의 현황은 어떻고, 또 실질적으로 세계 속에서의 이제 우리나라의 이러한 그 탄소세 또 배출권 RE100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우 박사님은 현재 김현장 법무법인에서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을 하시고, 그전엔 KPMG에서 이제 국제적으로 우리 이 온실가스 또 에너지 환경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해오셨습니다. 현재 고려대 지구환경과 겸임교수로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또 워낙 이쪽 부분에 오래 일하셨으니까 좋은 말씀을 주실 걸로 봅니다. 자, 그러면 토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또 다른 이제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제도나 모든 실행이 투명성과 신뢰성의 그 기본을 둬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번에 많이 국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런 대응을 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큰 위상을 얻었고, 마찬가지로 이 탄소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인증 문제, 그 다음에 검증 문제, 그렇죠? 어크레디테이션 또는 베리피케이션, 서티피케이션 하는 이런 문제들이 다 결국은 투명성과 신뢰성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파리 협정이 이제 드디어 신기후 체제로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이제 새로운 그 EU가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그 탄소세 움직임, 그리고 민간에서 하는 RE100, 이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게 틀림이 없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 토론자들의 이야기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숙대 그 안 교수님께서 오늘 발제를 들으시고 또 하셨던 걸 말씀해 주시는데, 토론은 기본적으로 한 6, 7분 정도 하시고 또 한 번 돌아가면서 또 하시면 또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쭉 일관돼서 그냥 한 분이 길게 하시는 것보다는 편하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숙명여대학교의 안용환입니다. 발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는 탄소 국경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E100에 대해서는 또 이상훈 소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실 것 같고, 그래서 우선 탄소 국경세 관련해서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탄소 국경세의 명분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명분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우리의 어떻게 보면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발표 자료를 어젯밤에 제가 한번 쭉 보니까 제 20년 전에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제 박사학위 논문 주제 중에 하나가 에코 레이블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제 환경 라벨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때 주제 중에 하나가 그때 EU에서 그 환경 라벨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타입 1도 있고 타입 2도 있고 타입 3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제품이 환경 친화적이냐 아니냐 이제 그것만 판명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타입 3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여러 가지 환경 지표에 대해서 성적을 다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다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그 환경 표시 성적 표시 제도를 소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제 환경에 대해서 하는 것은 타당하죠. 왜냐하면 수입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나라에서 그 환경 물질을 배출을 하니까 이제 소비 단계에서는 당연히 성적 표시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그때 이슈가 됐던 것은 그러면 생산 단계, 그 수입품의 생산 단계에 대해서도 환경 성적을 표시를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뭐 드팩토 뭐그 트레이드 베리어, 그러니까 사실상의 그 무역 장벽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제 논문 중에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그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에코 레이블링을 전 과정에 대해서 하지 않아도 그 뭐냐 생산 단계에 대해서는 다른 우리가 그 환경 규제 수단이 있기 때문에 굳이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뭐 사회후생을 더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다, 이제 그런 결론이었는데, 그때 이제 한 가지 이제 제한점 뭐냐면 이제 로컬 팔루탄트에 대해서만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그 제 논문 로컬 팔루탄트에 대해서만 했는데 CO2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폴루탄트죠. 글로벌 폴루탄트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것은 그 이걸 줄이는 것은 공공재의 공급과 같은 똑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래서 프리라이딩 유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한 카본 리키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더 그 문제를 악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이제 기후변화의 압력이 약할 때는 이걸 가지고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트레이드 이슈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명분은 약했었는데, 그 기후변화 이슈가 점점 더 비중이 커지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국경세를 부과하는 게 차별적인 게 아니라 그 강하게 하고 있는 나라에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국경세를 부과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차별적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런 이슈들 때문에 그 2018년도에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그 예일 대학교의 그 노드하우스 교수도 그 유엔 체제 가지고는 이제 이 프리라이딩 그 효과 때문에 유엔 체제 가지고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노드하우스 교수도 제안한 시스템이 뭐냐면 클라이밋 클럽입니다. 클라이밋 클럽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배타적이죠. 배타적이기 때문에 이제 공공재를 공급할 때 이제 클럽 멤버들만 어떤 이익을 공유를 하고, 대신 클럽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클라이밋 클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온실가스 감축이다. 그리고 클라이밋 클럽 안에 들어오게 되면, 멤버가 되게 되면 누릴 수 있는 베네핏은 뭐냐면 국경세를 서로 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 이런 그 학자들도 그렇고 현실에서도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그 기후변화 이슈가 점점 더 증대되면서 국경세에 대한 명분은 점점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보면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견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사실 온실가스를 감축을 세게 안 하고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에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가장 좋은 수단이 사실 이 국경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또 미국의 스탠스가 많이 바뀌면 또 이 문제도 사실 또 들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실제 그 실행을 할 때 어떤 형태로 될 것인가, 과연 공정하게 그 뭐 이게 시행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사실 이게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이게 공정하게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 특히 이걸 이제 제품 단위로 들어가서 만약에 어떤 계산을 하고 부과를 한다고 할 때는 사실 그 기술적으로 모호한 측면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 다른 그 무역 문제에서도 그러니까 동종의 제품군을 디파인하기 굉장히 어렵다고요. 일부 제품들을 빼놓고는 이게 같은 제품군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자체도 디파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품 단위로 가서는 굉장히 좀 공정하게 진행되기가 어려울 것이고, 일부 제품들만 빼놓고는 그 좀 광범위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근데 일부 이제 에너지 다소비 업종들은 뭐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더 뭐 그 강화되는 형태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제 국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국가가 탄소 비용을, 카본 프라이싱을 어느 정도 수준을 하고 있는지, 그게 어떻게 보면 척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뭐 프로페서 노드하우스 교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그런 마지막에 제시했던 결국은 모든 국가들이 카본 프라이싱을 해야 되는데 그 카본 프라이싱 수준들을 같이 맞춰가면서 올려야 된다. 그래야지 카본 리키지도 발생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프리라이딩 효과도 이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시행을 하려면 제품 단계에서는 굉장히 좀 한정적일 것이고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아까 그 장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수출 기반한 경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약간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좀 더 상대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 쪽에서 지금의 경쟁자가 어디냐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이 많이 따라오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것을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너무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좀 잘 활용을 하면 사실 중국을 견제하는데 우리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20년 전에 우리나라의 입장이랑 저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 입장이라도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나라 입장은 또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너무 수세적인 그 입장 말고 좀 약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안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팬데믹 그 같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좀 해결책을 갖습니다만은 기후 변화가 가져오는 위기는 사실은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실은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또 그대로 이제 파멸로 가는 엄청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아직 지구촌 우리 시티즌이 아직 다 같이 각성을 좀 덜한 상태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게 강화가 될 텐데 이제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수단들을 제대로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갈 때 이제 좀 더 좋은 많은 참여자 그리고 시민의 어떤 어웨어니스랄까 이런 부분까지 같이 동시에 같이 가야 이제 세계적인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REC 그다음에 신재생 관련해서 이제 국가 정책을 총괄 집행하고 계시는 우리 이상훈 박사님께서 오늘 들으신 거에 대해서 한번 또 좋은 코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이상훈입니다. 오늘 그 장현숙 박사님, 이장준 박사님 두 분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도 뭐 실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수준 있는 학술적인 발표를 들을 기회가 한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이지만 소화를 하는데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저는 뭐 EU 탄소 국경세는 이번 발표를 보면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접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산업부하고 업무를 같이 하는 집행기관이다 보니까 이 산업 쪽 말고 이 에너지 쪽에서 혹시 EU 탄소 국경세에 대한 검토나 논의가 있는가 좀 찾아봤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습니다. 아마 이제 통상 쪽에서 주로 다루시는 것 같습니다.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제조나 무역에서 어떤 그 환경적 가치를 반영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논의는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실제로 우리 이 생산과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준까지 간 적은 없었는데 이제는 거의 이 뭐랄까 그런 규제의 어떤 기준이 바뀌는 시기가 임박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발표 자료 그 뒷부분에 보면 우리 수출한 제품이 탄소를 많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좀 국내에서 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침 이제 이상준 박사님께서 그 아리백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기관이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아리백 그 인증기구 역할을 맡는 것으로 지금 제도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말씀하셨지만 이 아리백을 확대하는 데 장애 요인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리백을 지금 아리백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대개 이제 OECD 국가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 아리백을 이행하는데 일단 전력 시장이 자유화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이 전력을 조달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크게 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애플이나 구글이 아리백 때문에 자기들이 추가적인 부담을 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력 시장 구조가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는 판매 독점 구조다 보니까요. 이 아리백에서 쓰고 있는 그 PPA 그런 방식은 저희가 좀 하기가 힘듭니다. 외국에서는 이제 그게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한전을 통해서 전력을 구매하지 않고 양자 계약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조달할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한 50%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데 따른 비용도 많은 것이 저희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리백을 다른 나라 기업들이 할 때 아리백 이행을 위해서 정부가 특별히 추가적인 조치를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있던 그런 규제, 원래 있던 시장에서 기업들이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을 더 많이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나 제도 측면에서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정부가 기업들이 아리백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도 아리백을 할 의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올해까지 해외 사업장에서는 다 아리백을 참여하고 상당 수준 달성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해외 사업장을 먼저 아리백 수준의 재생에너지 조달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대개 이제 국제적으로 생산과 판매를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력의 100%를 조기에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런 삼성전자조차도 국내에서 하는 데서는 선뜻 하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시장 제도, 규제 환경이 따라주지 않고 또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에서 산업부는 국내 기업들이 아리백을 국내에서도 이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녹색 요금제, 아까 이상준 박사님 설명하신 녹색 요금제하고 그 3자 PPA라고 해서 한전을 끼고 재생에너지 전력 그 발전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제도, 그리고 당연히 이제 자체적으로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지분을 출자하는 방식, 이런 걸 통해서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간에서는 녹색 요금제, 이제 녹색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냐 이거 가지고 논란인데, 녹색 요금제에서 녹색 프리미엄을 높일수록 기업 부담은 증가하고 낮출수록 이 추가성이 좀 약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킬로와트 시당 기업들이 50원씩 더 주고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전기를 쓰면 간단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국내 기업에게는 국내 여건에서는 너무 큰 부담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부담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기업들이 부담을 어느 정도 하는 선에서 어느 정도 하지만 다 지지는 않는 선에서 어떻게 아리백을 시동을 걸 것인가, 이게 이제 지금 최종적으로 정부가 제도를 확정하는데 남은 숙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녹색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로 할지 하는데 저희가 그 제도를 집행하는 과정에 있는 인증기구 입장에서 보면요. 일단 국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아리백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현재의 그 시장 구조, 현재의 요금 수준에서 마련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원론적으로 추가성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을 수준의 프리미엄 요구 이런 것은 좀 지금 여건에서는 기업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3자 PPA라는 것이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뭐 물리적인 양자 간의 그 직접 계약까지로도 이어진다면 우리나라의 그 전력 시장 규제도 점진적으로 아리백을 통해서 좀 합리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조금 미약하지만 일단 출범시키는데 이해관계자들의 좀 동의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직접 센터에서 그 정책을 설계하고 기초를 만드시다 보니까 아주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아직 국내 기업들에 대한 이 인식 수준이나 그 다음에 이거 제도를 밀고 또 만들어가는 정책 그 당국의 아직 그러한 그 뭐라 그럴까요? 인식 수준이랄까 이런 것들은 어느 단계에 이르진 못했다는 생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 아마존 그 CEO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선언을 했죠. 24년까지 지금부터 그때 19년이니까 5년 뒤에 현재 40%인데요. 그 알이 한 수준이 40%인데 80%까지 올리겠다. 그 다음에 2040년에 파리 협정이 잡은 목표에서 자기들은 10년, 10 years earlier 해가지고 그 목표를 세웠습니다. 100% R이 100을 가겠다라고 그런 상태고 뭐 1억 달러를 별도로 이제 클라이밋 컨서번시에다 이제 투자를 한 그런 상태죠. 그런 상태고 뭐 많은 이제 CEO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이상훈 소장님께서 이제 실질적으로 제도가 완비된 쪽에서는 이제 기업의 추가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쉽게 태동할 수 있는 거에 반해서 우리는 굉장히 좀 그런 기본 생태계가 좀 미약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이제 혹시 나가시기 전에 말씀하실 것 있으면 조금 더 이제 한두 마디 더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그들 다음번에는 한번 우리 배추권 거래제를 그동안 쭉 다 이제 뒷받침해 오셨던 우리 이충국 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 센터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오늘 그 뭐 좋은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불어서 상당히 좀 사회적인 이슈이기는 한데 여기저기서 이제 다들 말들만 했지 그 깊게 들어가서 많은 내용들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었던 이슈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발표를 좀 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국경세 관련해서 이제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기고도 몇 번 했었지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생각했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좀 사례를 좀 들어서 좀 예를 들면 작년도에 제가 그 배추권 거래제 관련해서 기업 간담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 기업이 어떤 분이 참여를 하셔서 발언을 하시는데 작년도에 109억 수익이 났답니다. 109억 수익이 났는데 그 가운데 배추권 구매 비용이 100억이 나갔답니다. 참고적으로 순수익이 9억 남았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뭐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있었다면 이렇게 배추권 구매 비용으로 순수익의 거의 90% 이상이 나가야 되는 기업과 또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없는 국가에서 생산된 어떠한 그런 기업 간에는 분명히 형평성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런 이런 어떤 뭐 카본 리키지가 됐던 또 다른 어떠한 환경 간의 형평성이나 기업 간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들을 고려했을 때도 분명하게 국경세라고 하는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국경세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상당 기간 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여기저기에서 발표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봤던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먼저 뭐 EU 회원국 간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 이제 각 국가 내에서 조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국가들의 책임으로 되어 있고 국가별로 차별화된
어떤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국경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 간의 어떤 그런 어떤 산업에 대한 구조도 다르고 또한 어떤 조세와 관련된 기준도 다른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경세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유럽연합 내에서도 상당히 반대가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을 좀 들었던 적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EU ETS 같은 경우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05년도부터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국가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배주권 거래 제도를 시행한 어떤 연합인데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배출권 거래 제도도 결국은 탄소 가격이고 탄소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을 또 또한 더불어서 국경세와 관련해서도 또 국경세도 탄소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탄소와 탄소 배출과 관련돼서 이중 부가성이 또 존재될 수 있다. 배출권 거래 제도에서의 비용을 부분하면 또 어떤 나라에서는 탄소세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탄소 가격에 대한 이중 부가라고 하는 문제도 한 번쯤은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 탄소세라고 하는 게 앞에 안영환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가 간의 무역 장벽, 보복 관세 여러 가지 용어들로 이제 사용이 되면서 다른 입장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봐서는 탄소세를 시행하고 말고의 가장 큰 장벽은 WTO 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아마도 미국하고 중국 두 나라가 모두가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그 WTO에서 예외 조항에 대해 설명을 하시긴 하셨지만 이것이 쉽게 통과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소 좀 의아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그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제 어떤 제품 원단위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이제 표준화를 시켜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검인증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국가 간에서 일단 상당히 많은 MRV 기준이 다르고 통계가 다른 상황에서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제품별로 해서 원단위가 나간다라고 했을 때 기업 간에서의 어떤 정부 유출 이런 대비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은 또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품 원단위 하나하나가 되게 민감한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실행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장벽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경세라고 하는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기간에 시행되기에는 상당히 많은 장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분명히 하지만 이 온실가스와 관련된 앞서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이런 온실가스가 무역이라고 하는 것과 연계가 돼서 어떠한 관세가 됐던 다양한 측면에서의 아니면 뭔가 인증이 됐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다른 규제가 됐던 간에 분명히 영향은 미치겠지만 국경세라고 하는 것으로 단기간에 시행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환경과 관련된 국제 무역 간에서의 이런 온실가스라고 하는 키워드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된 어떤 규제 정책들은 이제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파리협정에서 목표 달성 여부가 의무가 아니라 이제 이행점검 차원에서의 어떠한 자발적인 감축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이런적인 보완적인 조치는 국제사회에서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명분으로 환경과 관련된 이러한 규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는 다소 저도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우리나라는 배출권 거래 제도를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우리나라에서 이 국경세라고 하는 게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 사실은 유럽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도 모니터링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우리나라 업종 간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면 시멘트 업종이 가장 먼저 시행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럼 우리나라의 업종 간에서는 이 국경세라는 게 도입이 됐을 때 어떤 업종의 영향이 큰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조금씩은 이제는 검토를 해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장현수 박사님 말씀하셨던 어떤 국제적인 사회의 모니터링과 더불어서 조금 더 우리나라의 어떤 파급 효과나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그런 그 체계를 좀 갖춰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경세에 관련해서는 그런 좀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고요. 두 번째 아리백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녹색
가격제인가요? 그런 걸로 해서 좀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리백에 대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전제 조건으로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배출권 거래 제도나 아니면 뭐 RPS 제도나 사실은 정부 주도형의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리백이라고 하는 제도는 기존에 우리나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들과 달리 민간 주도형의 제도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이 수요를 만들고 민간이 구매를 하고 다만 그것과 관련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부가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전체가 민간이 이게 자발적 제도이기 때문에 민간이 수요를 창출하고 민간이 그것에 대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아리백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물론 시범 단계이고 아직 제도 초창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아리백을 알고 있을까? 또 우리나라 많은 사실은 사회적인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들에서 아리백을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많은 민간에서 많은 국민들이 아리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리백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기업들을 압박하고 기업들이 그런 것들의 어떤 환경적인 부하를 절감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통해서 아리백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물론 뭐 정부가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겠다 생각이 되지만 아리백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국민은 과연 몇 프로가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민간에서 아리백을 요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들도 같이 조성되어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아리백이라는 제도를 이상수 박사님 뭐 해주시고 아마 제도 설계하시는데 많이 또 관여하시고 참여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참고적으로 좀 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리백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많은 기업들 사례를 들고 있는 BMW가 됐던 아니면 뭐 몇 개 회사들을 보게 되면 그런 나라들은 전력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가 없는 나라들입니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에 있는 대부분의 배출권 거래제는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전력 부분에 할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대부분 뭐 그런 국가들도 아직 주 단위에서의 아직은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단계인데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전력에 대해서도 이미 할당을 받고 배출권을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전기 부분에서 유럽연합이나 대부분 선진국가에 있는 미국에 있는 미국은 더군다나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발전업종만 RGGI나 이런 데서 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 나라들이 전력 부분에서 자기들이 전기를 사용함에 있어서의 온실가스에 대한 비용을 이 아리백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다라고 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전기 사용에 대한 비용을 이미 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리백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 이중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그 아리백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에 대해서 특히 배출권 거래제도의 할당 대상 업체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됐던 어떠한 다른 지원 제도가 됐던 아니면 다른 어떤 제도적 시스템 차원에서 기준이 됐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려가 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게 된다면 이러한 기업들은 전기에 대한 탄소 비용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아리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분들이 이런 인식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돈 더 내는 거예요. 전기 사용에 대해서 그냥 뭐 추가적인 액션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더 비싼 요금으로 전기세를 내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시행하다가는 제가 봐선 제도가 중간에 망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추가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고 우리나라에서 여건이나 여러 측면에서 어렵겠지만 추가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제도적으로 강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이나 기업들한테 더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명분으로 갖춰가야지만이 아리백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좀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이 박사님 아주 심도 있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그 기업이 부담하는 것, 저도 이제 오랫동안 기업에 있으면서 이런 일을 다뤄왔습니다만 정말 기업들이 특히 우리 기업들이 정말 굉장히 더블, 트리플로 부담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도를 정부가 설계하다 보니까 대기업 중심 그리고 먼저
모범을 보여라라는 이러한 그 시도가 실질적으로 과연 시장에 기반하고 있는 거면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는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가면서 제도 설계를 치밀하게 조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에 일단 마지막으로 우리 김성우 박사님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제 에너지경제신문은 상당히 타임리한 세미나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탄소국경세에 대해서 또 아리백과 함께 논의하기에 상당히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왜 좋은지는 제가 제 코멘트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어쩌면 탄소국경세와 아리백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길래 두 개를 한꺼번에 하나 분절된 이슈처럼 보이지만 그냥 제가 이미 다 그런 의도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역 경쟁력에서 이제 무역 경쟁력에 있어서 환경 관련된 어떤 압력 그런 압력을 꼭 국가만 이렇게 압력을 기업한테 국가가 지우는 경우도 있고 아리백처럼 왜 해외 고객이 자기 물건을 구매할 때 재생에너지 쓰라고 요구해서 이제 이 아리백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 그런 이제 그 무역 경쟁력의 압력을 부과하는 주체가 다양화됐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두 개를 연속으로 발표시키신 주체 측은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탄소국경세에 대해서 이제 아직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언설턴티가 많아서 이렇게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추측이잖아요. 이제 추측을 할 텐데 EU 탄소국경세 로드맵은 아까 장현숙 박사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올해 이해관계자들의 다 의견을 들어보고요. 내년 상반기에 법제화해서 그 이후에 실행한다. 이게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제 레코멘데이션은 올해 여러 이해관계자들한테 의견을 들을 때 우리나라에 유리한 의견을 내자. 이게 제 레코멘데이션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좀 짚어보고요. 장현숙 박사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거에 제가 조금 풋노트를 달 거고요.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해야 저희가 의견을 낼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할 텐데 과거에는 아까 발표에서 나왔지만 2009년에 미국이나 유럽이 전부 탄소국경세를 시도하다가 잘 안 됐죠. 왜 잘 안 됐냐. 2009년인데요. 2009년에 생각해 보면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약 실패했죠. 2007년도에 2008년도가 뭐로 시끄러웠냐면 탄소 가격은 사기다. 30유로였던 탄소 가격이 빵원됐다 하루아침에. 그런 탄소 가격 체제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었고요. 코펜하겐 실패했죠. 탄소 가격 불신 팽배했죠. 그리고 탄소 국경세를 하려면 각 기업마다 설비 효율 같은 공정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쉐어링한다는 게 엄두가 안 났죠. 아니 가격 시스템도 믿을만하지 못한데 무슨 기업한테 자료를 달라 그러냐 이럴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세금의 부과에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제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 실패했느냐, 왜 안 됐느냐 해보면. 근데 11년이 지난 올해는요 좀 다릅니다. 얘기가 탄소 가격에 대한 안정성도 꽤 있고요. 그 체제를 다 인지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탄소 가격 체제를 다 인지하고 있고요. 또 탄소 가격 체제를 오퍼레이트하는 국가가 일부 주리스딕션에서 탄소 가격제를 시행하는 데를 다 합치면은 전 세계 매출량의 3분의 2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자기네 주리스딕션에서 탄소 가격제를 매기려면 설비 효율 정도는 다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설비 효율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설비 효율 정도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보 비대칭이 많이 해소됐어요. 탄소 가격 체계에 대한 어떤 인지도가 높아졌고 기업과 정부 간의 정보 비대칭이 많이 해소된 상태라서 2009년의 문제점들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다. 그래서 저는 미래를 한다면 이제 장 박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예측한다면 저는 하긴 할 것 같아요. 이 탄소 국경세를 이들의 로드맵대로 하긴 할 것 같아요. 다만
다시 과거 얘기로 잠깐 가면 캘리포니아가 2011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도입했는데 일부 전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캘리포니아가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하면서 옆주에서 그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하지 않는 전기가 막 흘러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걸 했는데, 반발하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결국 다 예외 규정을 두다 보니까 하기는 했는데 하나마나 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예외 규정을 많이 두더라도 하기는 할 것 같다. 왜냐하면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공정한 트레이드도 트레이드지만 EU 그린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내부의 반발을 무마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부 아마 하긴 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 시행 관련된 예측은 그렇고요. 그럼 가격이 얼마나 될 거냐는 가격은 알 수는 없는데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하나는 각 주리스딕션별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탄소 가격제, 배출권 거래제나 탄소세의 가격이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물건을 만드는 그 회사의 공장의 공정상 설비 효율이 또 두 번째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로 이제 가격을 여차저차 매기겠죠. 다만 탄소 가격만 가지고는 이 세금을 매길 수가 없는 게, 탄소 가격은 그 국가의 정책적 의지, 또 그 탄소 시장 내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가격만 갖고 이걸 매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설비율도 같이 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대상은 이게 다 예측입니다. 대상은 시멘트부터 하는 거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캘리포니아 사례에서 봤듯이 처음부터 굉장히 어려운 공정도 무지하게 복잡한 석유화학 이런 거부터 하지는 않을 거고요. 아주 심플하고 장현수 박사 말씀하셨지만 심플하고 임팩트가 적은 거부터 시작할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뭘 할 거냐, 이렇게 그냥 암실에서 추측하는 게 아니고요. 이 탄소 국경세의 기본 정신은 카본 리키지의 대체적인 메저다, 이렇게 EU가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2019년 5월 달에 EU가 발표한 EU ETS 페이스 4의 카본 리키지 리스크가 굉장히 큰 업종, 이거를 44개 업종을 이미 EU가 리스트에 쫙 다 발표를 해놨어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여기부터 하겠구나. 왜냐하면 얘네가 그렇게 선언했어요. 이건 카본 리스크를 잡기 위한 것이고, 그거는 2019년 5월 달에 이미 다 발표가 돼 있어서 대상은 거기부터 하겠구나, 대신에 단순하고 영향이 작은 게부터 하겠구나,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 대한 영향인데요. 저는 EU에 수출하는 것도 수출하는 거지만, 이제 EU가 이거를 시작이라도 하게 되면 우리의 수출 대상국으로 좀 커다란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따라할지 말지, 또 그들이 따라하면 우린 사전에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리스딕션을 좀 넓혀서 생각하자, 이게 첫 번째 제안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가격을 매길 텐데, 그 가격이 EU가 탄소 국경세 가격을 매길 텐데, 매길 때 그 상대 국가의 탄소 가격과 상대 국가의 설비 효율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탄소 가격도 되게 높고요, 설비 효율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딴 데보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아까 다시 처음에 가서 이제 제안으로 돌아가면, 자, EU가 올해 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해서 내년에 법제화하겠다 이미 발표했으니 올해 내 이해관계자 수렴할 때 우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자. 예를 들어서 우리 탄소 가격이 자신 있으니까 그걸 왕창 인정받게, 우리 설비 효율이 자신 있으면 그 왕창 인정받게, 혹은 우리가 유리한 업종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EU한테 계속 제안하는 그런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참고로 7월 1일 날 그래서 EU랑 첫 그 전문가 협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루트가 앞으로 많이 열릴 텐데요. 저는 7월 1일 날 우연하게 참석을 하게 되는 거고, 정부나 다른 곳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런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직접 그 국제 여러 그 회의에서 이 문제를 많이 다루셨던 우리 김성우 박사님께서 또 대단히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든 제도는 처음에 의도와는 달리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실패 사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교토 프로토콜이 왜 제대로 자리 잡지를 못했을까? 거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그 유연한 제도들이 있었죠. 뭐 교토 메커니즘이라고 플렉서빌리티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배추권 거래 제도나 공동이행 제도나 CDM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부분적인 성공이다. 또 그게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이탈로 인해서 이제 시장 자체가 글로벌 마켓 자체가 형성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 그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결국 징벌적이고 어떻게 꽉 조이는 강압적인 그런 타겟팅 내지는 그러한 것들은 결국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큰 교훈을 이제 다 같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신기후 체제 파리 협정으로 전환하게 되는 이제 커다란 배경이고 이제 그런 배경 하에서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이 탄소 이 세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도 이제 많은 그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 설계해야 되고 또 여러 패널리스트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우리 내부적으로 잡아가고 제도에 싣고 그다음에 민간의 인식을 이제 확산시키는 그런 또 국익에 중심하는 그러한 제도를 우리가 많이 만드는데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과 중국이 엄청나게 앞으로 대립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EU의 바게닝 파워도 10년 전, 20년 전하고는 완전히 사실은 다른 상태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EU가 주창하는 새로운 시스템, 제도, 스탠다드 이러한 것들이 국제사회에서 과연 얼마큼 커질 거냐. 여러분들 2021세기 들어오면서 에너지 사용량으로 하던 그러한 크기하고 지금 EU를 넘어선 많은 새로운 세력들을 생각을 하면은 과연 EU의 국제 정치학적인 어떤 그 위상과 바게닝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거기서 이제 작동을 할 건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이제 국제 정치 또 국제 경제 쪽에서의 커다란 또 관심 사항이기도 합니다. 오늘 좋은 발표를 해주신 장현숙 박사님과 우리 이상준 박사님께서 패널리스트들의 토론을 들으시고 이러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또 부각을 해주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탄소 국경세의 도입이 있어서 이거를 대응 차원보다는 활용 차원으로 다시 한번 넓혀서 생각해야 된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탄소 가격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책들이나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들을 가지고 활용하고 그리고 김성우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해서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에 있어서 약간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의 과연 디테일성이 과연 그 EU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의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단기간 내에 지금 당장 7월부터 논의가 시작된다고 하고 내년 하반기 도입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 내에 우리가 그 EU 제도의 만큼 디테일성을 갖고 갈 수 있을 것인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우려 섞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주요 개도국,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보다는 앞서 있는 정책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 국경세가 도입될 때는 EU 차원의 고퀄리티의 제도가 아니고서는 도입될 수 없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 정도의 수준으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배출량을 측정을 하고 검증하는 그 단계에 있어서의 디테일성에 대한 조금 더 제도적인 보완에 뒤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활용한다는 게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EU 집행위에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는 거는 거의 이제 확정적인 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훈 교수님 의견처럼. 그리고 그 시기도 이제 내년 말쯤이라고 이미 공언한 상태고요. 근데 그 도입 방식에 있어서는 이충국 그 박사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세금의 형태, 탄소세 형태로는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랑게 부집행위원장이 언급을 했는데요. 그 조세 타입의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면 EU
EU 회의에서 만장일치제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정 메커니즘의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이거는 조정 메커니즘 형태는 다수결로서 의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조정 메커니즘의 형태로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근데 조정 메커니즘 형태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역시 WTO에는 합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WTO 상에서 그 논의에서 미국이나 중국은 제가 보기에도 당연히 반대를 할 것 같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반대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조정 메커니즘으로서도 과연 국경세가 도입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취지에서 상당히 완화된, 지금 김성호 소장님께서 전망하신 것처럼 상당히 완화된 형태로 그것을 다 무마할 수 있게끔 통과만 할 수 있는 여지로 우선은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시작하게 되게 되면 얕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돼서 향후에 미칠 영향들은 분명히 우리 기업들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책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해야 된다. 왜냐?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가 지금 5회째 포럼을 하고 있지만 환경 문제나 기후변화 문제나 이런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장기적인 차원에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야 저희가 견제를 하든 활용을 하든 대처를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장 시작을 하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저도 많은 부분에 동의를 하고 그 또 주신 좋은 코멘트 활용해서 저희 나중에 또 연구라든지 제도의 이 설정에서 감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고요. 이상훈 소장님 말씀하신 거에서 사실 이제 그 우리나라는 사실 여건이 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 한국적 여건에서 제도 도입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에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이 일부에서는 PPA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좀 의견들도 있고요. PPA가 상대적으로 이제 이론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이제 추가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사실 PPA가 세계적으로 양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실제는 미국에서만 늘어나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 PPA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실은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은 계약 시장의 발달입니다. 굉장히 잘 쓰여진 계약이라는 이 제도적 조건 자체가 갖춰져 있느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미국 정도의 그 법률 시장도 잘 발달돼 있고 다양한 보조 계약 시장도 발달돼 있고 이런 정도의 사실 이제 선진화된 계약 시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PA가 상대적으로 이론적으로 우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 때문에 안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법적인 제한 조건이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안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PPA의 장점을 흡수한 사실 계약제도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 상대적으로 기업이 접근성이 용이한 녹색요금제에 대한 말씀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충국 센터장님이 말씀해주신 것 중에 간접 배출 규제에 관한 부분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외국의 기업들을 조사를 할 때 알리백에 참여한 기업, 그린 GPP에 참여하는 기업 모두 온실가스 관리를 중요한 참여 요인으로 꼽고 있고요. 그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구매를 함으로써 내가 카본 풋프린트를 이렇게 줄였다라고 다 리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규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런 활동을 했다라고 리포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규제로 감축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 그 재생에너지 전력이 제도상에서 추적 가능하고 이 소유권이 완벽하게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온실가스 실적으로 계산이 안 된다? 이것은 사실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맹점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제도적으로 이건 저는 인센티브라고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도적인 이 백업이 돼야지 이 제도가 안정화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요. 기업들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이 외국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이 GHG 온실가스 매니지먼트에 대해서는 글로벌 기업들은 사실 서스테이너빌리티 리포트에 다 리포트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 규제 하에 있다는 측면 그리고 외국의 주주들이라든지 이런 주주들한테 설득을 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제도적으로 갖춰줘야 될 사안이다. 온실가스 실적 산정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게 이제 제가 발표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사실 탄소 국경세나 이 알리백 제도나 한 가지 동질성이 있다는 생각인데요. 굉장히 실용주의, 프래그마티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아까 안영환 교수님 지적한 사안도 그렇고 알리백 제도도 그렇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다 인지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전지전능한 능력을 어떤 사람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어떤 제도를 만드는 사람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 최대한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차원이라면 EU 사실 카본텍 이 국경 탄소 국경세도 저는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보고요. 알리백 제도도 직관적이고 이 직자적인 제도를 현재 시장 제도화에서 이런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대단히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흥미롭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인류의 미래를 결정지을 대단히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기후변화 이슈는 굉장히 오래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문제로 파악되고 알게 된 걸로 따지면 정말 몇십 년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이 지구의 앞으로 이제 미래를 결정할 만한 제일 큰 리스크라고 하면서도 그게 가진 대단히 고약한 여러 가지 측면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그 policy commitment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오는 그 베네핏이랄까 이건 굉장히 천천히 아주 조금씩 나타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을 한 20-30년 내에 들여야 사실은 위기를 극복한다고 이제 1.5도 보고서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위기에 대한 경고를 내립니다마는 그 많은 돈을 투자했을 때 과연 혜택을 지금 낸 사람이 받을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지금 안 한다고 그래서 바로 우리한테 피해가 당장 오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약한 문제가 바로 이 기후변화 이슈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피하고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많은 싼 석탄을 캐가지고 그걸 중국으로 가져가서 발전소를 돌리고 또 공장을 돌리고 그 제품을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하고 놀고 뭐 했다고 치면은 그 인과관계의 고리가 대단히 복잡하고 모든 쪽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다 책임을 준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역사적인 책임 문제라든가 또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문제라 뭐 이런 것들 또는 제너레이션 간의 어떤 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온실가스 문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많은 방해꾼들이 사실은 이 온실가스와 관련된 우리 제도 정책의 다 하나의 이해 관계자고 참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정말 많은 방해꾼, 장애 이거를 넘어야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같이 이해하고 저희들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주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결국 제로 상태로 다시 거꾸로 출발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오늘 다들 해주셨고 앞으로도 이러한 토론이 좀 더 밀도 있게 그리고 부분적으로 각각 다 이제 강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여러 논의로 이제 확산돼서 국민 인식과 그다음에 국가 정책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패널리스트 중에 혹시 우리 유튜브에 이제 방송이 되겠습니다만 못하신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시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어떠십니까 혹시? 네, 괜찮으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 EU 그 탄소 국경세와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에너지 경제 신문에서 주관한
제5회 탄소 시장과 무역 경쟁에 관한 세미나를 원만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